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뉴욕과 홍콩 기업들이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사스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만들어뒀던 사업 연속성 계획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오늘부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최근 1000포인트 이상 급등락하는 등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인 워싱턴 DC도 뚫리게 됐습니다. 기생충의 오스카 효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농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은 얼마나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또 담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5개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월가와 홍콩이 9.11 그리고 사스의 매뉴얼을 지금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세히 기사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네, 미국 뉴욕과 홍콩 기업들이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사스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만들어뒀었던 사업 연속성 계획을 캐비닛에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금융권 외에도 이 코로나19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지자 기업들이 일제히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월가의 미국 대형 은행들과 홍콩은행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비상경영이죠. 우리 매일경제 조간에도 나와 있듯이 이 7년여 전입니다. 이 사스 사태 이후에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 BCP라는 거 사실 접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이 코로나죠. 점쳐지면서 이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고 하는 비상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매뉴얼대로 이 비상 사태에 맞는 그런 기업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의 리스크, 경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데이터만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계속해서 연속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차근차근 이제 마련해 놓은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는 비상 대책이 기업의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월가의 이 금융사들은 이게 백업, 데이터도 물론이지만 다른 지점에서 사실상의 본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뭐 댈러스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다른 규모가 큰 도시에서 사실상 월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공급망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공급 체인이라고 하는 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기존에 중국에 대부분 의존했다면 이제는 이 기능 자체를 다시 이 다른 이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율 자체가 대체적으로 낮은 베트남이나 또는 인도나 또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상반기에 대부분의 IT 기업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그렇고 또는 기술 관련 회의도 그렇고 이런 것 자체가 일절 다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기술적 발전 또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회의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단순한 한 시점의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저희가 매일경제신문 일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 한일 간의 관계가 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본 측에서 먼저 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지금 일본의 방역이 부실하고 이번에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본의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오늘부터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됩니다. 지금 일본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지난주에 금지한다라고 먼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정부도 상응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본 측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14일 격리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수출 규제 조치였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더욱 급냉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본이 지난주입니다. 우리 입국에 대해서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진되는 비율이 또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것에 따른 일본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단 일본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14일간 강제 격리가 됩니다. 이 격리 조치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 우리가 무비자 입국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효력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일본을 입국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이미 뭐 사업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나온 사람들 외에는 사실상의 입국 금지가 되는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될 것은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베 총리의 또 다른 한국 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도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에 대한 격리 추진을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함께 보시죠.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난해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는 또 일본의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어떤 점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나요? 우리 정부도 이제 맞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한일 간의 무비자로 교류가 되는 것 자체가 전면 차단이 되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 아베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후생 노동성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방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니까 이럴 때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앞서 정세균 총리의 인터뷰 내용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지금 검사자 수가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확진자 수와 우리는 수십만 명이 되는 진단 결과, 검사 결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일본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입국 금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면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리기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이런 반응도 나와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국 금지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왜 일본에 대해서는 발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특별 입국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이 한일 간의 얘기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사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패닉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이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이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정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쏟아 부어야지 지금의 이 사태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이 산업평균 지수가 최근에 1000포인트 이상 급등락하는 등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이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인데 매일경제신문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한 인터뷰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아주 국제 거시경제를 잘 전망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게오르기 에바 이 IMF 총재도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 기본에는 바로 중국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급망,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금리도 또 내릴 만큼 내린 상태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 공급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의 경기 침체, 이 수요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돌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소비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바로 저축하고 또 예비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것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7개국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또 효과적인 경제 수단으로 뭘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고프 교수도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이것 자체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왜? 다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G7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각국은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역시 돈을 푸는 것. 그중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것은 더 이상 이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준비해왔던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때 재정을 풀어서 돈이 돌게끔 만드는 돈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때 중요한 것, 한국과 같은 국가는 어디로 돈이 흘러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주로 저소득층의 이 재정을 확대해서 돈이 돌게 만들면 그만큼 우리가 V자 곡선으로 반등할 때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패닉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금융시장을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다음은 네 번째 기사 만나볼게요. 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또 얼마나 더 증가를 했는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 워싱턴 DC도 뚫리게 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물론 이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도 양성 추정 환자가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31개 주에서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역시나 좀 거친 모습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미국발 위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은 안전하다,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의
워싱턴주, 그다음에 오리건주, 또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 주까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역 감염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래도 동부 쪽은 괜찮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워싱턴주도 뚫려버렸고 그다음에 월가가 있는 뉴욕주까지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 사태를 선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 자칫 증시가 이 뉴욕 증시가 이게 폐쇄되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확진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업들이 비상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 증시에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초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미국발 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고 심지어는 이 크루즈선이죠. 이 그랜드 크루즈선의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면 미국도 드디어 이제 지역 감염에 돌입하게 되고 이른바 대유행의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안과 함께 입장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 그러니까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 집회에 갔었는데 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상당히 또 위협을 느낄 만도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괜찮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미국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주가 뚫렸고 백악관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 없다.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CDC 질병예방관리센터의 진단이나 또는 유명한 이 감염 전문가의 발언 등을 들어보면 미국도 이제는 팬데믹, 대유행의 전초, 이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이게 너무 미국 정부가 굼뜬 대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적절할 때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예산안도 1개월 전 그 이전에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굼뜬 행정부의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 되면 괜찮겠지만 자칫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도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기사는 코로나19 확산의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자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에서는 라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심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농심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짜파구리 열풍과 코로나19 효과로 인해서 농심의 영업이익은 23%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증권가에서도 농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기생충의 오스카 효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농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농심은 코로나 외에도 농심의 라면 제품들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심이 영화 기생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정희 그 네. 짜파구리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짜파구리 참 좋아해요. 짜파구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번역하나요? 라면과 우동이 합성어입니다. 람동. 람동. 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미국 가서 짜파구리 달라 그러면은 못 사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의 여파가 영향이 라면의 수요 증가까지는 미치는 그런 시상의 사례가 있었을까 아주 궁금해지는데 말 그대로 이 짜파구리 영어로는 람동입니다. 이것의 인기가 뭐 대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농심 기업의 매출 자체가 또 영업이익이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우리가 먹어라라고 광고를 한다고 해서 물건이 팔리고 음식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 영화
영화를 본 사람들 또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야기를 들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요에 또 엄청난 광고 효과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영향을 줬을까? 이게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라면 매출이 전체 식품에서 60%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라면 간판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이 라면인데 사실 그동안 라면이라는 것이 건강식품 이야기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거죠. 네. 아, 라면 좀 건강하지가 못하니까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뭐 다른 식품으로 또 대체 식품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재기 또 열풍이 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미국의 마트를 가도 실제 라면과 같은 즉석 인스턴트 식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좀 약간 우픈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의 매출은 영하 기생충을 통해서 코로나19의 또 사재기 또 열풍 현상을 통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언급해 주셨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제 농심의 실적을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조 2,364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 4,756억 원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살짝 주춤했지만 다시금 올해 97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이 앞으로 얼마만큼 실적 개선을 또 이뤄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매출은 좀 정체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라면에 대한 또 건강식품과 관련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 상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주춤했었는데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10% 이상 성장하는 것. 오히려 우리 국민들보다는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미국으로까지 이 농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라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에는 물론 이제 한류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또 식품에 대한 또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외국에서의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농심 전체의 매출을 견인해가는 이런 현상으로 또 나타났었고 그동안 좀 라면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좀 전체 식품에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농심에서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또 이럴 때 수혜 기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같이 수혜를 입는 기업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 이창진 앵커도 전체 매출도 정체되었다가 다시 이제 성장하는 흐름도 흐름이지만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이게 해외 매출을 통해서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이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농심이 한 20% 종합적으로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20% 이상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은 앞으로 농심이 그동안에 이 정체됐던 성장 모멘텀을 뚫고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올해 또 내년 이렇게 마련되는 것 아닌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해외 매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네. 불닭볶음면이 정말 해외에서 큰 아이, 인기를 그럼요. 얻었잖아요. 그때랑 네. 좀 상황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또 그것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새로운 메뉴, 또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었지만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그런 또 제품이 개발됐을 때 상당히 매출 효과도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좀 다소 반짝 효과였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이 짜파구리 남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식습관 자체로 식문화 자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 네. 기생충을 통해서 이렇다면 짜파구리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식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면 농심의 해외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 지금까지는 한 10% 되었다면 앞으로 15%대 이렇게 될 가능성과
전망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짜파구리라는 이제 하나의 메뉴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K푸드의 위상을 저희가 또 해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